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는 탐사선, 거의 50년 동안 우주를 항해하는 항해자, 보이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이저가 촬영한 태양계행성들의 사진과 보이저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7가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우주 가이드, 우주투어! 보이저 호에는 1호와 2호, 탐사선 2대가 있는데요.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탐사했죠. 보이저가 촬영한 태양계행성과 위성사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목성입니다. 컬러 사진은 보이저가 찍은 흑백 사진에 색을 입혀 제작합니다. 보이저는 목성의 희미한 고리를 관측했습니다. 사실 목토천의 행성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은 보이저가 발견한 내용이 많죠. 보이저는 대적점을 근접 촬영했습니다. 대적점 또는 대적반은 목성 대기 중 남위 22도에 위치한 고기압성 폭풍인데요. 크기는 지구 지름의 1.3배 정도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하얀 점이 지구 크기만 합니다. 1960년대에 대적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밝혀졌는데요. 보이저가 저속 촬영 영상을 찍으면서 이 사실을 극적으로 입증했죠. 위성 2호의 표면에서 화산 폭발 장면을 촬영해 2호가 화산 활동이 심한 위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호에서 가장 큰 화산 펠레는 유황과 이산화황 성분을 내뿜는데요. 화산 분출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의 30배 정도라 합니다. 보이저는 위성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관측했는데요. 얼음 아래에는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유로파의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다음은 토성입니다. 토성의 고리와 여러 위성들이 촬영되었는데요. 특히 타이탄을 관측해 밀도 높은 두꺼운 대기와 메탄 성분의 바다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위성 디온의 탐사를 비롯하여 토성의 고리에 F링을 추가로 발견했죠. 카시니 간극과 엔케 간극과 같이 고리에서 큰 간극들은 지구에서도 관측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간극들은 관측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보이저가 관측하고 나서야 토성의 고리가 수천 개의 좁은 간극과 작은 고리로 구성된 아주 복잡한 구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다음은 천왕성입니다. 보이저 2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천왕성 탐사를 했는데요. 누워있는 천왕성의 고리를 촬영했습니다. 위성 오베론과 미란다를 탐사했고 미란다는 위성 표면도 촬영했죠. 마지막으로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찍혔죠. 대암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해왕성에 구름을 찍는데도 성공했는데요. 남극을 촬영해 회전을 관측했으며 자전주기가 약 16시간으로 밝혀졌죠. 해왕성의 하루는 16시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은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의 얼음 화산은 질소 입자로 이루어졌는데요. 화산 분출이 수 킬로미터의 높이까지 솟아오르기도 하죠. 주성분인 질소 이외에도 메탄과 암모니아가 가득 찬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해서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이저가 가장 멀리 나간 첫 번째 탐사선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보이저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보이저가 인류가 만든 물건 중에 가장 멀리 나간 기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맞는 말이죠. 보이저 전에 가장 멀리 가고 있던 또 다른 탐사선이 있었죠. 바로 파이어니어 10호입니다. 1972년에 발사된 파이어니어 10호는 인류 최초로 해왕성 궤도 바깥을 진출했는데요. 물론 이후에 보이저가 파이어니어 10호를 앞질렀죠. 2003년을 끝으로 파이어니어 10호는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2006년 최종 교신을 시도했으나 파이어니어 10호로부터 응답은 오지 않았죠. 이쯤 되면 목성, 토성 탐사 역시 보이저가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목성을 탐사한 첫 번째 탐사선 역시 파이어니어입니다. 보이저가 발견한 업적이 정말 많고 유명하다 보니까 목성, 토성을 보이저가 처음 탐사했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도 많은데요. 목성을 최초로 탐사한 우주선은 파이어니어 10호, 토성과 토성의 고리를 최초로 탐사한 우주선은 파이어니어 11호입니다. 보이저 2호가 최초로 탐사한 행성은 천왕성, 해왕성이죠. 그리고 목토천해를 한 탐사선이 모두 탐사한 것 역시 보이저 2호가 최초입니다. 사실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합니다.
그만큼 목토천해를 한 탐사선이 모두 탐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발사되었습니다. 2호가 발사된 지 보름 뒤 1977년 9월 5일에 1호가 뒤늦게 발사되죠. 목성에 도착해서 탐사를 먼저 시작한 건 1호입니다. 번호는 발사 순서가 아니라 탐사 순서대로 붙여졌죠. 탐사선은 발사체처럼 추진력을 얻을 수 없는데 추진장치가 없는 탐사선이 목토천해를 지나 태양계를 벗어났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보이저가 그 먼 곳까지 날아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이저는 여러 행성을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그리고 수월하게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행성 중력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행성이 끌어당기는 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거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왜 굳이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발사됐는지 해석이 됩니다. 사실 1977년에는 한 번에 여러 행성을 탐사하기에 최적인 위치에 행성들이 있었죠. 목토천해가 일직선상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행성들이 태양계에 한 줄로 줄지어 있었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보이저의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계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이저의 경로는 일직선이 아니라 나선을 그리며 돌아나가죠. 중력 도움을 받는 탐사선들의 경로는 일직선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비슷한 궤도를 그립니다. 그럼 행성들이 왜 일직선상에 있었다고 말할까요? 말 자체는 과학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되죠. 보통은 태양계를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태양계를 옆에서 보면 목토천해가 순서대로 일직선을 그립니다. 지구 밤하늘에서도 목토천해가 순서대로 뜨고 지죠. 그리고 중력 도움을 받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보이저가 봤을 때 가는 곳마다 목토천해가 차례대로 앞에 나타납니다. 만약 보이저에 탑승했다면 목토천해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럼 목토천해가 일직선상에 순서대로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탐사선은 가던 방향을 바꾸고 반대 방향으로 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힘이 필요한데 탐사선은 추가적인 추진력이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탐사선이 여러 개의 행성을 탐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죠. 특히나 천왕성과 해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공전 주기가 무려 84년, 165년입니다. 때문에 1977년이 목토천해를 한 번에 탐사하기에 완전 꿀 기회였던 셈이죠. 아무튼 2호는 목성 중력의 도움을 받아 토성으로, 토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 천왕성으로, 그리고 해왕성에서 더 가속하여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간 것이죠. 이렇게 보이저에는 중력 도움이라 부르는 우주항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중력 도움은 태양계 탐사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1호 역시 목성에 접근하여 중력 도움 항법으로 속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1호가 토성에 접근해 마지막으로 중력 도움을 받았을 때는 뭔가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목성에 접근할 때와는 달리 토성의 아래쪽인 남극으로 접근했던 거죠. 토성의 중력에 이끌려 아래에서 위쪽으로 돌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1호는 현재 태양계 행성들이 만드는 면과 약 35도의 각도로 위쪽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죠. 한편 2호는 목토천해를 차례로 근접 비행했습니다. 마지막 탐사 행성인 해왕성의 근접 비행 때 해왕성의 중력을 이용해 1호와는 달리 아래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만약 중력 도움이 없었다면 보이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해왕성은 너무 멀기 때문에 토성과 천왕성의 중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2호가 중력 도움 없이 지구에서 해왕성으로 곧장 갔다면 탐사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길어졌을 거라고 하네요. 행성 중력으로 거의 20년을 단축한 셈이죠. 30년 전인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아주 특별한 발렌타인데이를 보냈습니다. 이날은 1호가 지구 셀카를 찍은 날이죠.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촬영한 이 사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서 찍은 지구 셀카 사진이 되었습니다. 바로 보이저 1호의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이죠. 이 사진의 아이디어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안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이때 보이저가 지구만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계 가족 모두를 찍었죠.
보이저 연구팀이 태양계 최초의 가족 초상화라 부르는 60장의 이미지 모자이크가 이때 찍혔습니다. 태양계 가족 초상화에는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 지구, 금성이 찍혔는데요. 화성과 수성은 가족 사진에 참여하지 못했죠. 화성은 카메라에 반사되는 산란광에 가려졌고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죠. 외소행성인 명왕성 역시 너무 작고 멀어서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계 가족 초상화를 언뜻 보면 화질이 안 좋아서 점 하나 달랑 찍힌 사진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보이저에 달린 카메라의 해상도는 1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정말 너무 멀기 때문에 작은 점으로 찍힐 뿐이죠. 그 이미지 중 하나인 지구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불리며 유명해집니다. 참고로 태양계 가족 초상화 사진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만 2달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이저가 찍은 이런 사진들은 지구로 어떻게 전송할까요? 보이저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행성 사진을 촬영하고 지구와 통신을 하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 걸까요? 보이저에는 3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플루토늄의 자연 방사성 붕괴로 생성된 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죠. 햇빛이 너무 약한 곳에서는 태양 전지판으로 전력을 충분히 생성할 수는 없는데요. 보이저는 이 발전기로 태양에서 먼 곳에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데이터를 전송하고 장비를 작동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 전력마저 많이 감소해 나사는 올해 예비 전력을 가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6년까지는 예비 전력으로 과학 장비를 가동시키고 임무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죠. 그럼 사진을 보내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신호를 받으면 잡음이 생기니까 신호를 듣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보이저가 보내는 신호는 소리가 아니라 빛입니다. 다른 탐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보이저는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보이저에 달린 안테나로 전파를 보내며 통신을 하는데요. 전파는 전자기파, 즉 빛의 한 종류로 속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km죠. 그럼 지구에서 보이저까지 신호를 보내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현재 1호의 경우 지구에서 약 238억 6천만 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빛의 속도로 나누면 79,528초가 나오죠. 3,600초를 나누어 시간 단위로 바꾸어주면 22시간이 됩니다. 지구에서 1호까지 신호를 보내는데 대략 22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응답을 받으려면 이론적으로 최소한 44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먼 우주 공간까지 신호가 잘 전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리는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고 매질이 사라지면 소리도 사라지죠. 달에서 통신 장비 없이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달에서 소리를 전달할 매질인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파를 포함한 전자기파, 즉 빛은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전달됩니다. 사실 오히려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속은 진공 상태에서의 속도입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이 우주 공간을 지나왔기 때문이고 화성 탐사 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것 또한 빛 덕분입니다. 아니 지구에서는 엘리베이터만 타도 통화가 먹통이 되는데 지구와 보이저는 저 먼 거리를 통신을 하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지구에서는 고층 빌딩이나 가로막는 장애물에 신경을 써야 하는 반면에 우주통신에서는 발신과 수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보이저의 안테나는 항상 지구를 향하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보이저가 있는 곳으로 집중해서 매우 높은 출력으로 전파를 보내야 하죠.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약한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대형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나사는 심우주 통신망 DSN을 사용해 보이저와 수신을 하는데요. 수신을 더 잘하기 위해 나사는 1987년 더 큰 안테나로 확장시켰습니다. DSN에는 70m의 대형 전파 안테나들이 여럿 속해 있죠. 사실 큰 안테나로도 저 먼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술입니다.
약한 신호를 잡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세진 주변 잡음을 줄여야 되기 때문이죠. 50년 동안 작동 중인 보이저도 정말 대단하지만 보이저의 신호를 받아내는 현대 과학 기술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2022년 1호에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었죠. 과학자들이 파악한 결과 안테나의 자세 제어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지구를 가리키고 있던 안테나가 틀어져 1호의 시그널이 갑자기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저는 나사의 최장수 미션으로 지금도 과학자들이 보이저를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죠. 보이저와 계속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시 과학기술의 총집합체였던 보이저 임무에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1972년 5월부터 2호가 해왕성을 지날 때까지 발사체, 방사성 전원, 행성 탐사를 위한 심우주 추적까지 모든 걸 포함해 8억 6,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대략 1조 원 정도죠. 물론 비용이 컸지만 보이저가 이룬 성과도 정말 큽니다. 2호가 해왕성까지 탐사를 마쳤을 때 두 보이저 탐사선이 지구로 전송한 과학 데이터를 모두 합치면 총 5조 비트입니다. CD 7,00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데이터량이죠.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해왕성을 지나 태양계의 끝으로 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저는 아직 태양계의 중력적 끝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끝, 경계라는 단어는 어떤 과학적 정의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태양계가 끝나는 지점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경계가 태양의 중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곳, 즉 오르트 구름 너머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력적 경계는 오르트 구름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대략 중간 지점이죠. 태양계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행성을 지나 카이퍼 벨트를 지나면 장주기 해성들이 오는 오르트 구름이 나오죠. 태양은 오르트 구름에 있는 해성에게도 중력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오르트 구름은 태양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태양계에 속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직 보이저는 오르트 구름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보이저의 현재 위치는 1호가 약 159AU, 2호가 132AU입니다. AU는 태양과 지구까지 거리를 1로 두는 천문단위입니다. 반면 오르트 구름은 대략 5만 AU 정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100분의 1도 못 간 셈이죠. 보이저가 아주 멀리까지 나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력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곳까지 가려면 약 4만 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되죠. 그렇다면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태양권의 끝인 태양권계면을 지나 성간우주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태양권은 영어로 헬리오스피어, 태양구? 태양권은 태양풍이 나와 뻗어나가는 영역입니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의 흐름으로 다른 곳에서 날아오는 입자의 흐름을 만나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태양권의 끝자락이 태양권계면이죠. 태양권계면은 영어로 헬리오퍼즈, 태양 멈춤? 태양권계면은 경계의 기준을 중력이 아니라 물질로 잡은 거죠. 즉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가 영향을 미치는 경계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넘어서면 성간우주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보이저는 태양과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를 각각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는 2012년 8월과 2019년 11월 두 번에 걸쳐 1호와 2호가 각각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태양권의 끝인 태양권계면을 통과하여 성간우주로 진입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이저에는 금으로 된 판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골든 레코드죠. 골든 레코드에는 정확히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어 소리가 담겼습니다. 사실 이 골든 레코드에는 지구의 소리를 포함해 지구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인류의 문화와 지식을 외계 문명에 소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금이 도금된 지름 30cm 크기의 판으로 음악, 자연소리, 수학, 과학, 지구의 위치 등이 새겨졌죠. 특히 이 레코드에는 55개국의 언어로 인사말이 녹음되었습니다.
두 번째 트랙에 1분 45초 정도의 한국어 인사말이 나오죠. 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 ನಮಸ್ತೆ, ಕನ್ನಡಿಗರ ಪರವಾಗಿ ಶುಭಾಶಯಗಳು. Kay pachamatna, pitapas, maitapas, rimapayastin, runasimit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소리가 지금도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골든 레코드는 외계인에게 지구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타임캡슐이 되겠네요. 그럼 보이저는 언제쯤 다른 별에 도달할까요? 1호, 2호 둘 다 특정 별을 향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1호는 지구에서 17.6광년 떨어져 있는 글리제 445 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년 후에는 1호가 우리 태양보다 글리제 445 별에 더 가까워지죠. 2호는 약 4만 년 후에 로스 248 별을 1.7광년 정도 거리 내에서 지나게 됩니다. 약 29만 6천 년 후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4.3광년 거리에서 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에게 최초로 천왕성과 해왕성 사진을 보내주며 행성의 비밀을 건네준 보이저. 어쩌면 우리 은하를 떠도는 영원한 항해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길고 긴 우주여행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창백한 푸른 점에서의 하루,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주투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